화학분석 기능사 2021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등전자 이온 중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먼저 등전자 이온이라는 것은 양성자의 수는 다르지만 전자의 수가 같은 이온입니다. 자, 보기 1번에서 4번 모두 양성자의 수는 다르지만 전자의 수는 10개로 동일합니다. 전자의 수가 같다는 것은 전자가 채워지는 전자의 껍질 수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온들의 반지름 크기는 양성자의 수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양성자가 많은 이온일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유효 핵전하가 크기 때문에 이온의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양성자의 수가 가장 작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기율표의 경향성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보어의 전자배치 모형을 그려보면 이해가 되는데, 보기에 있는 마그네슘과 플루오르를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양성자가 12개로 전자 또한 12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채워지게 됩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 2개를 잃어서 이가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자, 그리고 플루오르는 원자 번호 9번으로 양성자가 9개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 채워집니다. 플루오르 또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얻어오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가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론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전자 배치 모형들을 꼭 학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4g의 물을 29도씨에서 46도씨로 온도를 높이려고 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약 몇 줄인가? 문제를 풀기 앞서 현열과 자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물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올라가지 않는 일정 구간이 생기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구간을 자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멸 구간에서는 공급받는 에너지를 모두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에너지를 공급받아도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현열 구간은 공급되는 에너지가 물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의 온도를 29도씨에서 46도씨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현열을 구해야 됩니다. 현열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의 비열과 그리고 질량 그리고 온도 차이를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즉 Q, 에너지 Q와 비열, 질량, 온도차 요 공식에 요 조건들을 대입하면 우리는 필요한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비열은 4.184 그리고 질량은 7.40 그리고 온도차는 46에서 29를 뺀 값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526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도씨에서 포화 소금물 60g 속에 소금이 10g 녹아 있다면 이 용액의 용해도는 얼마인가? 이 문제는 용해도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용해도란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에서 소금은 용질, 그리고 물은 용매입니다. 그리고 소금물은 용액이기 때문에 용해도의 정의에 의해 물인 용매 100g에 대한 용해도를 구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소금물 100g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금물 60g에는 소금이 10g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물에는 소금 10g과 물 50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5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은 10g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 100g에는 소금이 20g 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액의 용해도는 4번 20이 됩니다. 용해도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용액의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들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계산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찾아서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물 500g에 비전해질 물질이 12g 녹아있다. 이 용액의 어는 점이 마이너스 0.93도씨일 때 녹아있는 비전해질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해당 문제는 어는 점 내림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는 점이란 물질의 고유 물리적 특성입니다. 하지만 혼합물이 되면서 이 특성이 변하게 되는데 이 물질에서는 물에 비전해질 물질을 섞었기 때문에 이 용액의 어는 점이 영하 0.93도씨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식에 대입해보면 이 온도 변화는 0.93이 되고 물의 어는 점 내림 상수는 1.86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자 m인 몰랄 농도는 우리가 요 계산에 의해 구해주면 0.5가 나오게 됩니다. 몰랄 농도는 용매 1kg당 용질의 몰수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몰랄 농도가 0.5이고 용매 1kg당 우리는 물이 500g 있기 때문에 0.5kg. 그렇다면 이때 용질의 몰수는 0.25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질의 몰수와 이 물질의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몰수가 0.25 그리고 우리 질량은 12g. 그렇다면 분자량은 48g/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농도에 대한 내용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추가로 이 문제에서 나온 몰랄 농도는 용매에 대한 용질의 몰수로 온도가 변하는 실험에서 쓸 수 있는 농도입니다. 하지만 몰 농도의 경우에는 용액 1리터에 대한 용질의 몰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는 실험에서는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가 변하는 실험에서는 몰 농도 대신에 몰랄 농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학 평형의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화학 평형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온도, 농도, 압력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촉매가 됩니다.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에만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란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촉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촉매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부촉매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반응 속도를 더욱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추가로 화학 평형에서 나타나는 평형상수인 K는 오직 온도에만 의존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평형의 이동은 온도, 농도,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평형상수 K는 오직 온도에만 의존을 합니다. 페놀과 중화 반응하여 염을 만드는 것은 자, 먼저 이 문제는 페놀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페놀이란 벤젠의 수소 원자 하나가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이 페놀은 약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보기에서 염기성인 물질을 찾으면 되는데 자, 2번인 수산화나트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벤젠의 카복실기가 붙은 벤조산. 자, 4번은 벤젠의 수소 원자가 메틸기로 치환된 톨루엔입니다. 자, 참고로 히드록시기를 가진 알코올은 중성입니다. 하지만 이 벤젠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물에 녹았을 때 약한 산성을 띈다는 것을 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염화철은 방향족에 히드록시기가 붙은 페놀류와 적자색의 정색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페놀류 검출에 사용이 됩니다. 자, 이 해당 내용은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5번 P형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원소는 먼저 반도체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자, 반도체는 규소인 실리콘을 주 원료로 다음과 같이 공유 결합을 한 형태의 순수한 반도체를 진성 반도체라 합니다.
이 진성 반도체는 실리콘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나타나기 어려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주입해야 되는데, 이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N형 반도체 그리고 P형 반도체가 됩니다. 주기율표에서 15적인 인이나 비소 등을 첨가하게 되면 체외곽에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4개의 실리콘과 결합을 하고 1개의 자유전자가 남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13족인 붕소, 알루미늄, 갈륨 등을 주입하면 체외곽의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실리콘과 결합을 하고 1개의 자유전자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결합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 구멍을 전공이라 합니다. 이 전공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첨가해야 하는 불순물은 13족인 4번 갈륨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리를 부식시킬 수 있는 것은 1번 불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불산은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유리를 녹이고 독성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산은 유리 대신에 폴리에틸렌 등의 플라스틱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실험실에서 유리기구를 자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MSDS를 확인하여 화학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유리기구와 반응하는지 사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건조 공기 속에 네온은 0.0018%를 차지한다. 몇 ppm인가? 이 문제는 단위 환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위 환산에 대한 내용은 필답형에서도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먼저 퍼센트는 백분율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인지를 나타냅니다. 건조 공기 속에 있는 네온은 0.0018%로 100분의 0.0018이 있습니다. 이 값을 ppm 단위로 환산을 해야 하는데 이 ppm이란 100만 분율로 1ppm은 100만 분의 1이 됩니다. 즉 ppm은 매우 작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이 퍼센트 값을 ppm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 분모를 100만으로 맞춰주기 위해 아래 위로 만씩 곱해주면 100만 분의 18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18 ppm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0.1몰 용액 중 전리도가 가장 작은 것은, 전리도란 이온화하는 정도로 해당하는 물질이 물에 얼마나 이온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산과 염기성 물질의 세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강산과 강염기는 전리도가 1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전리도가 가장 작은, 즉 약산 또는 약염기를 찾으면 되는데 정답은 약염기인 수산화 암모늄이 되겠습니다. 분광 광도계의 구조 중 일반적으로 단색화 장치나 필터가 사용되는 곳은, 분석 장비에 대한 내용은 매년 출제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단색화 장치나 필터는 분광 광도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파장 선택부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 광도계에 대해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광원부에서는 일정한 파장의 빛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램프를 이용해서 광원을 만들어내는데, 이 램프는 중수소 램프와 텅스텐 램프가 있습니다. 이 중수소 램프는 자외선 영역의 빛을, 그리고 텅스텐 램프는 가시선 영역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광원은 파장 선택부의 단색화 장치를 거치면서 분석에 사용되는 특정 파장대의 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가 담긴 시료부를 지나 검출부에 도달하면 빛의 감도를 전기적 신호로 변화시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 농도인 용액의 어떤 시료를 1.6cm 용기에 넣었을 때 최대 파장이 250나노미터에서 투광도가 40%이다. 250나노미터에서
최대 몰 흡강 계수는 주어진 조건에서 투광도를 이용해서 흡광도를 구해야 됩니다. 자, 흡광도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의 공식입니다. 즉, 투광도를 퍼센트로 넣을 건지 분율로 넣을 건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투광도 값을 넣어서 흡광도를 계산을 해주면 0.398의 흡광도가 계산되고 이 흡광도 값을 람베르트 비어 공식에 넣어서 시료 용기의 길이 1.6, 농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흡광도 0.398, 최대 몰 흡강 개수를 계산을 해주면 답은 2.5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원자 흡수 분광법을 화학 분석에 이용하는 특성이 아닌 것은 원자 흡수 분광법이란 금속 원자를 불꽃이나 전기로 등을 이용해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기체 상태인 중성 원자를 만든 후에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측정하는 분석법입니다. 이 광원부에서는 주로 속빈, 음극 등을 사용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빛을 발생시켜줍니다. 그리고 불꽃 또는 전기로에서는 시료의 원자화가 일어나고 이 원자화된 빛은 원자화된 시료가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색화 장치에서는 흡수되고 남은 빛을 분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출기에서 단색화 장치로부터 분광된 신호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기율표상에 약 65종의 원소를 분석할 수 있으며 측정하려는 원소마다 광원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정성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이나 반도체 불순물 등 미량의 분석에 적합합니다. 문제의 보기를 보면 미량 분석에 사용되기 때문에 선택성이 좋고 감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로 가열하기 때문에 방해 물질의 영향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유사 분석을 단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료 원자 장치에 시료만 계속해서 공급된다면 단시간에 동일한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소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 측정하려는 원소마다 광원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원소를 동시에 검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가능한 분석은 크로마토그래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고정상과 이동상을 이용해서 이동 속도 차이로 분리하는 분리분석법입니다. 혼합물을 이동상과 함께 고정상에 흘려주면 혼합물 속에서 고정상과 친한 성분은 천천히, 그리고 고정상과 친하지 않은 성분은 빠르게 검출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동상이 액체이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기체이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됩니다. 오른쪽에 크로마토그램을 한번 보면 봉우리가 발생하는 머무름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인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봉우리의 높이나 이 면적에 따라서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성, 정량, 이 두 분석이 모두 가능한 분리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철 그리고 구리로 구성되어 있는 가상의 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전위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전지에 대한 간단한 개념만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전지의 전위는 환원전극의 표준 환원 전위에서 산화전극의 표준 환원 전지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이온과 구리이온 중 어떤 게 산화전극이고 어떤 게 환원전극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표준 환원 전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표준 환원 전위가 클수록 환원되기 쉬우며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을수록 산화되기 쉽습니다. 표준 환원 전위가 0.771V인 철이온이 환원 전극이 되며 표준 환원 전위가 0.337인 구리가 산화 전극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지의 전위는 0.771 빼기 0.337인 0.434V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산화와 환원, 그리고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한 내용을 꼭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화란 전자를 잃거나 산소를 얻는 반응이며,
환원이란 산화의 반대인 전자를 얻거나 산소를 잃는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이 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반응이고,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여러 물질과 표준 환원 전위를 주고 가장 큰 산화제를 고르는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산화제라 하면 환원이 잘 되는 물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산화제를 찾는 요 50-1번의 문제에서는 표준 환원 전위가 가장 큰 물질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C가 가장 큰 산화제가 될 것입니다. 53번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인화성 약품은 자연발화성 약품과 함께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은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면서 자연발화성 물질은 점화원이 없어도 온도 조건이 갖춰지면 발화하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을 함께 보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인화성 약품은 전기의 스파크로부터 멀고 찬 곳에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은 방금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파크로부터 멀고 찬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3번 흡습성 약품은 완전히 건조시켜 건조한 곳이나 석유 속에 보관한다. 흡습성이란 공기 중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로 흡습성 약품을 보관할 때는 당연히 건조시켜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거나 이제 석유 속에 보관해서 습기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폭발성 약품은 화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창고에 보관한다. 자, 당연한 말이죠. 그러므로 답은 1번. 금속 나트륨을 보관하려면 어느 물질 속에 저장하여야 하는가? 자, 필답형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 금속 나트륨은 물과의 반응성이 매우 크며 물과 반응 시에는 다량의 열과 함께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나트륨은 석유류인 등유나 경유에 보관하며 액체 파라핀에 보관해서 습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0번 원자 흡수 분광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광원은? 우리는 앞에서 원자 흡수 분광법에 대해 기출문제로 학습했기 때문에 빠르게 3번인 속빈 은극 램프를 찍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1번과 2번의 광원은 UV 비저블 분광법에서 사용되며 이 중수소 램프는 자외선 영역을, 그리고 텅스텐 램프는 가시선 영역의 광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4번인 글로버 방정관은 적외선 분광법에서 사용되는데 이 적외선 분광법의 광원의 종류로는 네른스트 백열등, 글로버 방정관, 레이저 광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원의 종류는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